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20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자신의 일란성 쌍둥이 언니를 죽이려다 체포돼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화제가 된 사건. 사악한 쌍둥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 때문에 책,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으로도 제작된 진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엄마조차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닮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삶을 몰래 바꿔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아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보이던 쌍둥이 자매가 10년 넘게 담을 쌓고 남처럼 사는 모습을 드라마 초반부에 보여주면서 닮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다행히 드라마는 쌍둥이 자매 둘 다 행복해지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현실에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자매가 서로를 저주하며 끔찍한 범행을 일으킨 사건이 존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한복판에 자리한 어바인은 미국 내에서도 하품이 나올 만큼 평화로운 도시로 불립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으로 대학 캠퍼스와 오피스 단지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네일숍, 카페 등의 생활 상권이 잘 발달해 있죠. 치안 역시 안정적이라 일련의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한 건 나올까 말까 할 만큼 범죄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바인에서 지역 전체, 아니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질 만큼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죠. 시작은 1996년 11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911에 걸려온 신고 전화였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는데 아파트 안으로 총을 든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제 룸메이트를 테이프와 비닐끈으로 묶었어요. 저는 욕실 안에 숨어있지만 곧 잡힐 것 같아요. 돈을 훔치고 싶은 건지 겁탈하려는 건지 죽이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피해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몹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발생한 샌마르코 아파트는 경찰서에서 불과 800m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몇 분도 걸리지 않았죠. 그 짧은 사이 2인조 중 한 명은 일행을 부르러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는 범인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총을 뽑아들고 현관 앞을 포위한 뒤 범인들을 향해 순순히 투항하라고 명령했죠. 예상치 못한 경찰의 등장에 깜짝 놀란 범인은 들고 있던 총을 세탁물 바구니에 숨긴 뒤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아파트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붙잡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던 피해자들도 무사히 구조되었고요. 피해자는 당시 23세였던 써니안과 그의 룸메이트인 19세의 헬렌 킴이었습니다. 두 명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발견 당시 머리카락과 팔, 다리에는 덕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죠. 몸을 심하게 떨었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패닉에 빠져 있었기에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써니와 헬렌이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아파트 근처에 세워진 머스탱 차량 안에 써니가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됐죠. 옆자리에는 잔뜩 긴장한 듯한 10대 소년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차량으로 접근하자 여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제가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써니 한이에요. 지금 병원에 가야 하니까 길이 좀 비켜주시겠어요? 금방까지 패닉에 빠져있던 피해자가 차에 당당하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본 경찰은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지만 여자가 운전면허증까지 내보이며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순순히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면허증에는 분명히 써니 한이라고 적혀있었고 차에 타있는 여자도 똑같이 생겼으니 의심하기가 어려웠죠. 머스탱을 탄 여자는 10대 소년을 옆자리에 태운 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고요.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16세 흑인 소년 아치 브라이언트였습니다. 경찰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함께 있던 공범은 누구였는지 추궁했지만 아치는 좀처럼 대답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억울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범죄자가 대답을 안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억울하다는 표정과 아치의 태도가 다른 범죄자들과 느껴질 정도로 많이 달랐거든요. 계속된 추궁 끝에 아치는 결국 사건의 배우가 누구였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진아가 시킨 일이에요. 그 여자가 자기 언니를 죽여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머스탱에 탑승해 범행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이 써니라며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던 여자가 피해자와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 동생이자 이 모든 사건의 진범인 진아한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죠. 경찰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써니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상된 반응에 경찰이 동생을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황상 진아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 써니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죠. 아니 내 말은 그 애는 더 이상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고요. 이미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니까요. 써니와 진아는 자라는 내내 한 세트처럼 붙어 다녔고 고등학교 시절엔 공동 수석 졸업생으로 이름을 올릴 만큼 우수하고 사이좋은 쌍둥이 자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진아가 자신의 일란성 쌍둥이 언니인 써니를 죽이기 위해 청부살인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자매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사건을 처음 접한 대중들까지도 큰 충격에 빠졌죠. 사건이 화제가 되자 언론은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로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사악한 쌍둥이 동생 진아가 몇 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우대받고 주목받는 언니 써니를 질투해 믿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다. 언론이 만들어낸 스토리는 자극적이고도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죠. 써니와 진아는 몇 분 차이를 두고 쌍둥이로 태어난 직후 부모님이 갈라서면서 각자 다른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써니는 어머니와 함께, 진아는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3세 무렵부터 어머니 김부준 씨와 함께 한국의 인천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어릴 때 잠깐 따로 산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싶으실 텐데,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쌍둥이는 어릴 때 하루에 몇 시간만 따로 분리를 해도 큰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거울처럼 똑같이 생긴 다른 존재를 마주하는 순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써니와 진아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써니와 진아가 12세가 되던 해 어머니 김부준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떠났죠. 돈을 벌어 좀 더 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한 결정이었지만 미국에 도착한 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김부준 씨는 생계를 위해 바 호스티스로 일하다가 도박에 빠져 며칠씩 카지노에 머무는 생활을 반복했죠. 집안 형편은 빠르게 무너졌고 결국 아이들을 돌볼 여력조차 없어지자 써니와 진아는 위탁가정과 공동생활시설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 진아는 언니 써니에게 점차 더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었죠. 자라는 동안 써니는 내 전부였어요. 나에겐 믿음직스러운 아빠도 제대로 된 엄마도 없었고 오직 언니뿐이었으니까요. 사실 진아가 써니에게 갖는 감정은 애정보다는 애증에 가까웠습니다. 몇 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언니만 챙기고 예뻐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자기만 미워하고 차별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없는 상황에서 진아가 유일하게 믿고 따를 사람도 언니뿐이었습니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증오하면서 집착하는데 증오하는 비뚤어진 관계가 형성된 것이었죠. 고등학생이 된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캄포에 있는 이모 부부의 집에 맡겨졌고 마운틴 엠파이어 고등학교에 함께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워낙 닮아 교사들도 구별하기 어려워할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써니는 긴 머리, 진아는 앞머리를 내린 짧은 머리로 스타일에 변화를 주어서 구분하기 쉬워졌죠. 자매지만 성격도 완전 달랐는데 써니는 낙천적이고 활발한 반면 진아는 보다 진지하고 신중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사실 자매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눈만 마주치면 머리채를 잡고 뒤엉켜 싸울 정도로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는데요. 15세 때는 써니가 싸움 도중에 진아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사건까지 벌어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자매는 고등학교 졸업식에 공동 수석 졸업생으로 오르며 파란만장했던 청소년기에 마침표를 찍었죠. 둘 다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앞날이 창창할 것이라고 기대됐지만 졸업 후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써니는 라버른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서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누릴 때 진아는 미 공군에 입대해 텍사스 공군 기지에서 기초 훈련을 받기 시작했죠. 나름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진아는 자신이 선택을 잘못했다고 느꼈습니다. 훈련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으며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환경은 숨이 막혔죠. 미국 공군에 입대할 경우 최소 8년의 의무복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중간에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진아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며 제대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거나 생소한 맥락일 수 있는데 당시 미국 군대 내에서는 도네스크 돈텔 제도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지만 않으면 복무가 가능하며 본인이 성적 지향을 스스로 공개할 경우 제대 처리하는 제도인데요. 진아는 이 제도를 자신의 탈출구로 이용한 것이죠. 한편 라버른 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한 써니의 삶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보니 로스앤젤러스 전역에서 몰려든 돈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심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친구들의 수준에 맞춰 명품 옷차, 화장품을 갖추기 위해 애쓰다 보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보수가 두둑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가 학교에서 써니가 포모나 지역 스트릿클럽에서 스트리퍼로 일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참고로 포모나는 미국 내에서도 범죄율이 매우 높은 우범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외모에 대한 강박이 심해지면서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결국 장학금을 잃게 되었죠. 이후 거액의 수업료를 감당할 수 없었던 써니는 남부
남부 지역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했지만 머지않아 학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진아가 써니 앞에 다시 나타난 것도 이쯤이죠. 각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자매는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써니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함께 살기 시작한 자매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와 같이 사소한 이유로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유만 사소했지 싸움은 사소하지 않았죠. 1996년 5월에는 격렬한 다툼 끝에 경찰이 써니의 아파트로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진아는 집주인이 아닌 얹혀 사는 처지인 자신을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체포된 건 오히려 써니였죠. 과거 친구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명품을 구매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게 써니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이 진아는 언니의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BMW 키까지 훔쳐 마치 자신이 써니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써니의 전 남자친구의 수표를 훔치기도 했죠. 모든 게 잘 풀리는 쪽인 언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사실 모든 게 잘 풀리지도 않는 오히려 그 반대였지만 동생은 잘 몰랐으니까요. 진아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된 써니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동생을 사기로 고소해버렸습니다. 친언니에게 고소당한 진아는 사기 절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10일 징역형의 3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데요. 써니는 진아가 샌디에이고에 구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아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짧은 기간의 수감 중 작업 외출을 허가받게 되었죠. 작업 외출이란 일정한 조건하에 수감자가 하루 중 몇 시간 외출을 외부에서 일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진아는 이 허가를 받은 날 외출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탈옥으로 간주돼 수배자가 되었죠. 경찰에 쫓기던 진아는 동네 청소년들의 아지트인 허름한 쉐어하우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16세 흑인 소년 아치와 15세의 요시에게 심부름값을 줄 테니 호신용 총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죠. 진아는 아치와 요시를 데리고 근처 마트에 들러 덕테이프, 비닐끈, 장갑, 감자 한 개를 구입한 뒤 인적 드문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진아는 총소리를 줄이기 위해 감자를 총구에 꽂은 뒤 소년들에게 총 쏘는 연습을 시켰죠.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아치는 진술 당시 경찰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6살짜리 남자에게 총을 쏴볼 기회가 생겼는데 안 쏘겠어요. 그때는 사람을 죽일 거라는 얘긴 아예 듣지 못했어요. 그냥 사격 연습이라고 해서 거절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요. 진아는 소년들과 사격 연습을 마친 후 써니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면서 이상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시아 갱단에게 습격을 당해서 빈몸으로 도망 나왔는데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야 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진아는 갱단이 아직 아파트 주변에 있을 수 있으니 너희가 나를 경호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아치와 요시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를 주겠다는 말에 혹해 승낙해버렸죠. 총 들고 경호할 뿐이라 큰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후 세 사람은 써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 아파트로 들어서려는 시점에 진아가 본색을 드러냈죠. 너 누굴 죽여본 적 있어? 혹시 내 언니를 죽여줄래? 물건만 찾아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청부 살인 의뢰에 얼어붙었는데요. 소년들이 살인 의뢰를 거절하고 급하게 돌아가려 하자 진아는 광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진아의 눈은 이미 반쯤 돌아버린 것처럼 보였다고 하죠. 친언니를 죽이려고 하는 여자인데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도 해치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겁에 질린 소년들은 마지못해 살인을 승낙했고 써니의 아파트에 침입했죠. 겉보기엔 강도 같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겁에 질린 소년 둘이 들어있었고요. 다행히 써니가 911에 곧바로 신고한 덕에 경찰이 늦지 않게 출동하면서 참혹한 살인사건이 황당한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차를 대고 상황을 지켜보던 진아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인 써니라고 주장하며 위기를 모면한 뒤 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이었죠. 현장을 빠져나간 진아는 써니의 신분증으로 라구나비치의 은행에서 $5,000를 인출하고 소지품을 전당포에 맡겨서 도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탱을 반납하기 위해 렌터카 지점으로 향했다가 잠복해 있던 샌디에이고 경찰에게 붙잡혔죠. 현장에 출동했던 신참 경찰은 훗날 방송 인터뷰에서 진아, 아치, 요시 3인조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꾸미기엔 너무나 멍청하고 미숙한 범죄자들이었어요. 경찰은 진아가 빌린 머스탱 트렁크에서 검은 쓰레기 봉투, 세제, 비닐끈, 장갑 등을 발견했죠. 단순한 협박이 아닌 시신유기를 준비한 정황까지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진아는 살인 모의, 주거 침입 2건, 총기 소지, 감금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998년 5월 8일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죠. 함께 가담했던 아치와 요시 역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각각 14년형과 4년형을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진아의 살인 미수 사건은 한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점은 언니를 죽이려고 한 진아가 아니라 동생을 고소한 써니에게 비난 여론이 집중됐다는 사실이죠. 일부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아를 옹호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수백 통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써니는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재판 하루 전날 새벽에 수면제를 맥주에 타 마시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죠. 맥주 알레르기가 있었던 써니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역전돼 천사표 희생자 언니로 그려지게 되었죠. 진아는 센트럴 캘리포니아 여성 교정시설로 보내진 이후에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수감된 지 며칠 만에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생을 끊으려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방송에 출연해 동생의 악행을 세상에 고발했던 써니도 세월이 흘러 2017년 진아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열렸을 때는 동생은 이미 자신의 죄를 충분히 뉘우쳤고 마땅한 죄값을 치렀다고 석방을 지지했죠.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돼 간병인이 필요하니 출소 후 어머니의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다행히 써니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진아는 같은 해 가석방을 허가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수감 중 사회 행동과학 준학사 학위를 취득한 진아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써니는 2020년 2월 범죄율이 높기로 악명 높은 비치 블러버드의 한 도넛 가게 앞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45세였죠. 어떤 이유로 체포되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써니가 체포된 곳은 매춘, 불법 약거래, 소매치기 등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간이라 대충 안 좋은 이유로 체포되었겠거니 유추할 뿐입니다. 어머니 김부준 씨는 진아가 출소한 이후 써니와의 연락을 끊고 진아와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 써니의 근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한참을 침묵한 끝에 아마도 죽었을 것이라고 대답해 충격을 주기도 했죠. 반전에다 결말까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지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